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시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조잖아, 시조. 시조는 항상 갈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시조의 특징을 어떤 형식상의 특징, 그리고 특징을 여기 오른쪽 위에 적어놨는데, 시조란 뭐냐면 조선, 아니, 조선이래, 씨. 뭐래. 자, 고려 중엽의 발생에 조선시대에 유행한 문학의 한 갈래래요. 이제 일단 고려시대에 발생했다는 거, 근데 가장 많이 쓰인 건 조선시대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조선 전기, 조선 후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조선 시대라는 건 일단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근데 시조란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갈래야. 여러분이 시조 형식 맞춰서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이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뭘 썼다? 평시조를 썼다. 평시조의 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3장 6구 45자 내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아마 다 쌤 학생들일 테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3장이라는 건 원래 시조는 보통 몇 줄? 이제 세 줄로 되어 있죠. 그쵸? 각각을 우리 뭐라 해? 초장, 중장, 종장이라 하죠. 그쵸? 그럼 총 몇 개의 장인 거야? 세 개의 장이라 해서 우리 뭐라는 거예요? 3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조 같은 경우에는 장마다 앞과 뒤의 내용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우리는 구라고 하거든요. 그럼 구가 몇 개 있는 거야? 장마다 두 개씩 있으니까 총 6구가 있겠죠? 3장 6구. 그래, 글자 수를 세어보면 우리 몇 글자 나온다? 45자가 나오나? 아니면 45자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나와요. 뭐 46, 47이라든지, 뭐 44, 43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뭐라 표현하냐면 45자 내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평시조 형식하고 있는 거 얘들아. 평시조는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음보 율격 이런 말 하는데 사음보라는 거는 이 음보는 끊어있는 단위를 음보라 하죠. 장마다 우리 몇 번에 걸쳐 읽는다는 거야? 네 번에 걸쳐 읽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두꺼비 팔을 물고 이걸 보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점 위에 치달아 앉아. 우리가 이 한 줄 몇 번에 걸쳐 읽었어? 네 번에 걸쳐 읽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몇 음보라 한다? 사음보라고 한다는 거. 사음보의 율격을 지닌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이라는 건 종장이 몇 번째 줄이야? 마지막 줄이지. 그치? 종장도 우리가 네 번에 걸쳐 읽을 거 아니야. 제 모쳐라 날렛나이니 망정이지 얼질 뻔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읽을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 종장의 아이고 종장의 첫 음보는 몇 글자라고 얘들아? 세 글자라는 거 이 모쳐라 세 글자죠? 종장의 첫 음보가 삼음절이다 아니면 첫 음보란 말 대신에 우리 첫 구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뭐 첫 구는 삼음절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이건 평시조의 형식이어서 평시조는 양반이 쓴 거 근데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을 거쳤잖아 그치 그러면 이 백성들 일반 평민들이 살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뭐 살기 되게 어려워졌어 인생이 되게 고달파졌어 그러니까 평민들도 이제 말하고 싶은 말이 많아졌겠죠 그쵸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평민들도 이 시조란 걸 쓰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시조라는 게 형식이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얘네들은 형식을 잘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형식이 몇 가지만 지켰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사설시조. 우리 알기 쉽게 사설시조란 건 누가 썼다? 주로 평민들이 썼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중장, 이 가운데 부분의 길이가 무제한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다른 시조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지만 원래 다른 시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줄 딱 이렇게 깔끔히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딱 봐도 어느 줄만 되게 길어. 여기 가운데 줄만 되게 길죠. 중장 부분만 되게 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시조에서 사설시조 넘어가면서 중장의 길이가 어떻게 됐다?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이 말 중요하고 평민들이 주로 썼으니까 주로 주제는 어떤 거였어? 어떤 삶의 애환이라든지 아니면 풍자, 그다음에 진솔한 감정 이런 걸 다뤘는데 이 두꺼비 팔을 물고에서는 이 풍자를 목적으로 이 시조를 썼다는 거. 그래서 또 어떤 형식들을 가져왔냐? 일단 3장인 건 지켜서 3장. 소장, 중장, 종장으로 구성되는 거. 그다음에 사음보인 것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두꺼비를 보고서 두꺼비 팔을 물고 작품을 보고 뭐 두꺼비 팔을 물고 좀 위에 시들 앉아 이렇게 네 번의 걸 지른다 했잖아 그치? 사음보도 가져왔어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 할 수 있냐면
종장이 쳐놓은 사문절은 이제 그대로 가져왔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종장이 쳐놓은 사문절은 이거는 뭐 평시조건, 사술시조건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지켰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가 이 시조가 아닌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뭐 피자에 빵이 없으면 그걸 피자라 하지 않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종장이 쳐둔 뭐 사문절을 안 지키면 이거는 이미 시조가 아닌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지켰다는 거, 이걸 시조의 형식적 제약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설시조라는 건 일단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워. 근데 형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결국 형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 정해졌다 해서 자유시가 아니라 우리 뭐라 하냐면 정형시라 해요. 정형시. 정형시 뜻이 뭐야? 형식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식이 겉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말을 쓰냐면 운율이 겉으로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들 빼면 뭐넌 바보다 같은 시. 그래서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면 내재율을 가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운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자유시는 내재율을 가진다. 근데 이런 시조 같은 정형시 같은 경우에는 운율이 어떻게 된다고? 겉으로 드러난다고. 이런 거 우리는 외형율이라 할 거예요. 네, 조금 주의하시고 두꺼비 팔을 물고 언제 창작됐다고요? 조선 후기에 창작된 거야 얘들아. 조선 전기라면 틀려요. 조선 후기에 창작됐다. 조선 후기에 평민이 있었다. 뭘 위해 있었다? 풍자하기 위해. 어떤 걸 풍자하기 위해? 우리 두꺼비 탐관오리를 풍자하기 위해.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그래 시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네, 바로 시조로 들어가 보면 네, 미안해요. 쌤이 이걸 찍는 금요일 새벽 3시 40분 열 지금 38.8도 열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고 기침은 계속 나고만 있는데 그냥 어쩌겠어 찍어야지. 자, 그래서 우리 초장부터 보면 자, 두꺼비 팔을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단 이 시절에서 중요한 건 동물들이 나와. 근데 어떤 동물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두꺼비는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탄관오리, 중간권력증, 지방관리.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제일 높은 애가 아니란 거야, 얘들아. 얘는 중간에 있는 애야. 그러니까 약간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그 밑에 정도 있는 중간 권력이라는 거. 근데 지방관리. 이게 이 두꺼비가 이 작품에서 이제 비판의 대상, 풍자의 대상이 될 거야. 두꺼비 팔을 물고 두어미에 치달앉아. 근데 팔이라는 건 힘없는 백성을 의미한데, 그럼 지금 탄관오리가 힘없는 백성을 물고 있대. 문다는 건 그럼 어떤 행위인 거야? 괴롭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두꺼비가 탄관오리가 힘없는 백성을 뭐 하고 있다고? 괴롭히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두어미에 치달앉아. 두어미 이제 똥 쌓인 것, 그 거름이 쌓인 걸 우리 두어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어미는 뭘 의미하냐면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재물이래요. 그래서 이 두꺼비가 이런 탄관오리가 재물을 어떻게 모았겠어? 이런 힘없는 백성을 되게 착취해서 그렇게 모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똥 위에 두꺼비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이 초장에서는 뭘 풍자한다고 되어 있어? 약자를 억압하고 이런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모습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자성어가 가끔 나와서 혹시 몰라 써두면 우리 이런 걸 가렴주구라고 합니다. 가렴주구. 백성에게 혹독한 정치를 우린 가렴주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두꺼비의 가렴주구를 풍자하고 있다 하면 맞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 했어? 뭐가 뭘 의미한지, 두꺼비가 뭘 의미해? 탄건오리, 중간권리증, 지방권리. 얘는 최고 권력 이러면 안 돼. 그리고 파리는 뭘 의미해? 끼우는 백성을 의미한다. 두엄은 이제 똥 쌓인 것. 근데 뭘 의미한다고? 부정부패로 쌓아놓은 재물, 권력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계속 보면 건너쌈 바라보니 백성고리 떠있건을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댔다가 두엄 안에 자빠졌구나. 두꺼비가 이렇게 언덕 위에 두꺼비를 잘 못 그리겠어. 대충 이렇게 생기지 않나? 두꺼비가 이렇게 파리를 물고 있는데 건너편에 뭐가 간대? 이제 매 이렇게 멋지게 생긴 매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대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 매라는 건 모르면야. 자, 여러분 매랑 두꺼비랑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 당연히 매가 이기겠죠. 이제 여기 매라는 건 더 두꺼비보다 더 힘이 있는 중앙관리 혹은 외세를 의미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골은 두꺼비보다 더 권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백성골이 두꺼비가 벌써 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끔찍하여 되게 쉽게 말해 쫄아서 풀떡 뛰어냈다가 두엄 똥덩어리에 자빠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풀떡이란 건 우리가 음성 상징어로 하죠. 이런 거.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 생동감을 느껴져. 풀떡 뛰어냈다가 주엄 똥덩어리 아래에 자빠졌대. 그럼 여러분 봤을 때 웃겨 안 웃겨? 웃기죠, 그쵸? 두꺼비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어?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희화화라고 한다. 희화화 앞으로도 자주 쓸 단어니까 우리 알아둬야 돼요. 희화화가 뭐라고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거 우리 뭐라 한다? 희화화하고 있다. 그래서 희화화를 하면서 풍자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뭐 강약 약강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근데 만약 서술형 문제에서 강약 약강 이렇게 쓰면 맞아 들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 써야 돼, 얘들아. 강약 약강이란 사주성은 없어. 여러분 이걸 풀어 쓰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파리한테는 강하잖아. 이게 파리한테는 되게 센 척하고 있잖아, 두꺼비가. 그치? 근데 백성골이 나오니까 이 똥덩어리 안에 자빠졌다며, 그치?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뭐하고 있다? 풍자하고 있다. 그래, 맞아. 종장부분 보면 모처라 날랜다인이 망정이지 어열질 뻔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 단어의 뜻도 좀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모처라 이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마침, 날랜, 빠른, 몸이 재빠른, 나인이 망정이지, 다행이지. 나 아니었으면 어열질 뻔하다가 약간 피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크게 다칠 뻔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마침 몸이 빠른 나인이 망정이지 내가 크게 다칠 뻔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똥덩어리에 자빠져가지고 두꺼비가 이런 말 하는 거야. 나였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되게 뭐 하고 있는 거야?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허세를 우리가 허세라고 적어놓는데 네 글자로 풀었으면 허장성세라고 하기도 해요. 허장성세. 그래서 여기 종장에서 보이는 두꺼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허세를 부린 모습 혹은 자기 합리화. 우리가 흔히 뭐 정신승리라고도 하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끔 이제 물어보는 포인트가 자, 그럼 만약에 두꺼비가 지금 똥덩어리 아래에 자빠지고 백송골한테 허세를 부리고 있다 하면 맞아 틀릴까? 이건 틀려. 지금 두꺼비는 누구한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야? 파리한테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아래 써놨죠? 네, 파리한테 허세를 부리는 거다. 백성고르게 허세를 부린다 하면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거 볼 수 있냐면, 일단은, 여러분, 두꺼비가 막 이렇게 말을 했대잖아. 그치? 이 두꺼비가 진짜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크게 다칠 뻔했구나. 이렇게 말을 못하죠? 그럼 두꺼비를 뭐 했다? 의인화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초장 중장에서는 화자가 누구였어 얘들아? 초장 중장에서는 두꺼비를 바라보는 이가 화자였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초장 중장까지는 이 나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 그치? 나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 두꺼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장 중장에서는 두꺼비를 관찰하는 이가 화자였어. 이런 걸 쌤이 수업 중에 이제 3인칭 화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종장 부분에서 화자는 누가 돼? 여기서 마침 날랜 나인이 망정이지. 여기서 나가 누구야? 두꺼비죠, 두꺼비.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선 화자가 누가 되는 거야? 두꺼비가 되는 거야. 종장 부분에서 화자 누구라고? 두꺼비라고. 그럼 화자가 바뀌고 있다. 맞아, 틀려?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좀 더 심화해서 3인칭 화자가 1인칭 화자로 바뀌고 있다라고 해도 맞아,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네, 이거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고 이제 밑에 갈래 정리해둔 거 보면 뭐 사설시죠. 아까 설명드렸고 성격 풍자적이라는 게 조금 중요해요. 그럼 풍자라는 것에 대한 효과를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풍자는 뭐야? 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해악 플러스 비판이라고 해요. 근데 해악이란 건 그냥 웃긴 걸 우리 해악이라 하죠. 이 해악이 뭐가 더해진 거다? 비판이 더해진 걸 우리 뭐라 한다? 풍자라고 한다. 풍자. 그래서 이런 풍자의 효과 같은 것도 이제 설명드렸죠. 풍자 효과 뭐 있었어? 뭐 대상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력을 갖게 한다. 막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이제 웃음을 통해 이제 공감대를 형성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막 뭐 쌤이나 뭐 다른 친구들 뒷담 깔 때 막 웃기게 뒷담 까잖아, 그치? 그럼 애들끼리 막 웃으면서 하하호호 하잖아.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래서 어쨌든 풍자적. 그리고 우리가 풍자에서 또 중요한 말이 이 풍자라는 기법은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적 비판이다. 왜? 여러분 우리가 봐봐 이 두꺼비 팔을 물고 한 평민이 있었다면 서민이 있었다면 그치? 근데 서민이 탄관오리를 직접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깔 수밖에 없는 거야? 간접적으로 돌려서 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풍자하는 게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그리고 우의적이란 말은 이제 돌려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이 아니란 점 조금 중요하고요. 그리고 옆에 우화적이란 말도 혹시 몰라 써놨는데, 그리고 우화적이란 말은 약간 이솝우화란 거 아시죠? 그쵸? 그래서 막 여우와 두루미 이렇게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걸 우리 우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화적이다. 그래서 뭐 풍자적, 우의적이라 뭐 비슷한 말이라 생각해도 돼요. 이 동물을 사람처럼 표현하면서 이제 풍자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우화적, 우의적 이런 말 살짝만 알아두시면 좋겠고 특징 보면 두꺼비의 모습에서 탄간놀이의 허세를 엿볼 수 있다. 허장성세를 엿볼 수 있다. 이런 말 했었고 파리, 두꺼비, 백성굴의 세 계층을 통해서 인간의 계층 단계와 비리를 풍자하고 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제일 높은 게 누구야? 백성골. 얘가 최고 약간 중앙 관리. 그리고 어떤 외세, 두꺼비가 그 아래 있는 지방 관리, 아니면 뭐 중간 관리 이런 말 할 수 있다 있고 탄관놀이. 근데 파리는 뭐였어? 파리 힘없는 백성 이런 인간의 계층 단계와 비리를 뭐했다? 풍자했다. 이런 말 할 수 있고 또 당시 탄관오리의 부패상을 은근히 꼬집었대. 왜? 우리가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니까 은근히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쓴 거 다 봤나? 뭐 이게 두꺼비 팔을 물고고요. 이게 고등학교나 가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조금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몇 가지만 보고 맞출게.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자, 그렇지요. 이슈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슈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슈가 지어진 언제? 조선 후기. 여러분 조선 후기에 지어졌다는 거.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탄관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탄관우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 바치고 키우는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런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 그래서 이런 고통받은 백성들이 이 탄관우리들을 뭐 하려고? 풍자하려고 이 시조를 창작했다는 거, 그게 언제라고? 저는 후기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밑에 거는 이 운율 형성하는 요소 당연히 중요하죠. 일단은 우리가 아까 몇 음보 율격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4음보의 율격이다 이런 말 했어요. 그래서 두꺼비 팔을 물고 두어미에 시들 앉아 이렇게 말하고 사실 중간 부분은 길어지니까 약간 패스하고 자 마지막 보면 모처럼 날랜다니 망정이지 어질 뻔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4음보를 읽을 수 있다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 시조의 운율 형성 방식을 말하려면 이제 여기 있는 그대로 말하시면 돼요. 일정한 음보가 몇 음보야? 4음보의 율격. 4음보를 반복하고 있다. 혹은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그래서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있는 거. 그래서 세 글자에서 다섯 글자, 일정한 글자 수. 세 글자, 다섯 글자, 뭐 네 글자, 다섯 글자,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뭐 마지막은 뭐 일곱 글자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약간 심한데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음보로 운율을 형성하는 걸 우리 음보율이라고요. 음보율. 그다음에 이렇게 글자 수를 반복해서 형성하는 걸 우리는 음수율이라 해요. 음수율. 그래서 음보율과 음수율을 둘 다 가진 작품이다. 시조랑 갈래가 둘 다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밖에는 뭐 딱히 볼 게 없지 않나. 뭐 그나마 단어의 뜻? 뭐 이런 거 말했죠. 어여질 뻔하다, 모쳐라, 두어, 뭐 백성고리 이런 게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도 조금 알아달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